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5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치매 엄마를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들이 모여 앉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는 다 얘기 끝났어. 그 자리에 이 여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5년을 바친 사람이 왜 그 이야기 안에 없었던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여자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천장을 한번 바라보고 이불을 걷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 그 순서가 이미 몸에 새겨진 지 오래였어요.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쌀을 씻는 손이 차가웠지만 익숙한 차가움이었어요. 죽이 끓는 동안 약 봉지를 챙겼어요. 아침에 2알, 저녁에 1알 혈압약은 식후에. 색깔별로 분류해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일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죽이 다 끓을 무렵 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커튼 사이로 이른 아침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그 시간까지 누워 계셨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실게요. 나지막이 말하면서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렸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저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이 저희 사이의 아침 인사가 된 지 오래였어요. 식탁 위에 따뜻한 죽과 반찬 몇 가지를 놓고 옆에 나란히 앉아 한 숟갈씩 천천히 떠드렸어요. 삼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날이면 저도 따라 숨을 참았어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전이 흘렀어요. 점심 무렵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였어요. 그 다음에는 셋째, 얼마 뒤 막내까지 들어섰어요. 명절도 아니었고 어머니 생신도 아닌데 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들여다보니 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대화가 끊겼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식탁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둘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집이랑 통장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 그 말은 오래 준비된 문장처럼 말의 결이 매끄러웠어요. 셋째가 이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낫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내였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막내를 보면서 저는 이 자리가 오늘 처음 열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왔어요. 우리끼리는 다 얘기 끝났어. 저는 그 말을 1번, 2번 머릿속에서 다시 들었어요. 우리끼리. 그 안에는 제가 없었어요. 5년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 어머니 곁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낸 5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밤에 깨어 어머니의 부름에 달려간 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창밖을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간병 내가 했잖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놀람도 아니었고 미안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저는 한 번 더 말했어요. 엄마 내가 모셨잖아. 침묵이 길어졌어요. 근데 재산은 너네가 가져? 그 말 뒤로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바라보지 않고요. 나 이제 못해. 그 네 글자를 말하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어요. 5년 동안 쌓인 감정은 터뜨리기엔 너무 무거웠고, 그래서 그냥 흘러내렸던 거겠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날은 유난히 평범한 날이었어요. 빨래를 널고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잠깐 마트에 다녀오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서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안에 긴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바로 신발을 꺼내 신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이름을 대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커튼 안쪽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어머니 손만 바라봤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뇌혈관 쪽 문제였고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누군가는 계속 옆에 계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고 의사가 나갔어요.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 자리에는 저와 동생들만 남았어요. 둘째, 셋째, 막내. 모두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상태였어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 빛은 유독 밝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둘째가 저를 봤어요. 누나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은 짧았어요. 어떤 설명도 없었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순서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저여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돌아가면서 할 수 없겠냐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일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맞으니까. 혼자 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롭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동생들은 그날 저녁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남았어요. 병원 보호자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밤을 보냈어요. 딱딱한 의자였어요. 등이 아팠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그냥 또 눈을 감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움직이시는 건 어려운 상태였어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외출은 당연히 누군가가 함께 해야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어요. 누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역할을 나눠서 배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고 동생들도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병원 예약도 제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처방전도 제 손을 거쳤어요. 저는 그 흐름 안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방법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때는 그 두 가지가 똑같은 말처럼 들렸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 선택이 나는 괜찮냐고,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냐고. 아무도 그런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첫날부터 하루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저의 아침은 느슨하게 시작되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그날 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짧지만 그 시간이 좋았어요. 하루를 제가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신 뒤로 그 시간이 사라졌어요. 아침은 눈 뜨는 순간부터 달렸어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어머니 방으로 가서 몸을 일으켜 드리고 식사는 혼자 드시기 어려우셔서 옆에서 한 숟갈씩 떠드려야 했어요. 그 시간이 짧을 때는 30분, 긴 날은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어요.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치우고 흘리신 부분을 닦아드리고 양치를 도와드렸어요. 약 먹은 뒤에는 잠깐 눕혀드렸다가 다시 일으켜서 거실로 모셔오는 게 루틴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빨래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매일 생겼어요. 기저귀를 쓰셨지만 그래도 얼룩이 생기는 날이 많았고 속옷을 자주 갈아드려야 했어요. 손빨래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 냄새에 익숙해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느 순간 그냥 그런 것이 되었어요. 점심은 죽 대신 부드러운 밥을 드릴 수 있는 날도 있었어요. 반찬은 짜거나 딱딱한 것을 드릴 수 없었어요. 매번 따로 작게 썰고 부드럽게 무치거나 쪄드려야 했어요. 식단을 생각하면서 장을 봐야 했고 병원에서 금지한 음식들을 외워야 했어요.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 목록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가는 날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데리고 나오는 일. 그게 일주일에 2~3번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이고 약을 챙겨드리고 나면 어머니를 씻기는 일이 남았어요. 그게 하루 중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혼자서는 욕실 안에서 넘어지실 수 있어서 늘 같이 들어가야 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씻겨드리다 보면 제 옷도 함께 젖었어요. 그냥 같이 젖고 같이 나왔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드시고 나면 저는 부엌에 돌아와서 그제야 처음으로 앉았어요.
하루 중 처음으로 제 몸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마음이 온전히 쉬어지지는 않았어요. 언제 부르실지 몰랐거든요. 딸아. 그 소리는 밤 10시가 될 때도 있었고 새벽 2시가 될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 부름이 들리면 바로 일어났어요.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해드렸어요. 물을 드리는 날도 있었고 자세를 바꿔드리는 날도 있었고 그냥 손을 잡아드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다음 날 새벽이 시작되었어요. 끝이 없었어요. 끝이 날 것이라는 생각도 잘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을 버티면 내일도 비슷하게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감각으로 살았어요. 먼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까운 것, 오늘, 지금, 이 숟가락 하나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동생들은 가끔 집에 들렀어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같은 날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무언가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병원 서류라든가 보험 관련 이야기라든가 그럴 때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머니 방으로 가는 일이었어요. 잠깐 들여다보고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저를 향해 말했어요. 누나 고생 많다. 그 말은 늘 같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두 번째도 괜찮았어요. 세 번째쯤 되었을 때 그 말이 그냥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생 많다는 말 뒤에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게. 라는 말도 없었어요. 이번 주 목욕 내가 도와드릴게. 라는 말도 없었어요. 누나 쉬는 날 만들어줄게. 라는 말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냥 고생 많다 한마디였어요. 한 번은 둘째가 일찍 왔어요. 점심시간 즈음이었어요. 마침 제가 어머니 밥을 먹이고 있을 때였어요. 둘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서 한 숟갈씩 떠드리고 있었어요. 밥이 다 끝나고 그릇을 치우고 약을 드리고 나서야 거실로 나왔어요. 둘째는 그때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밥은? 제가 물었어요. 아, 나 먹고 왔어.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밥상을 차리면서 앞치마를 두른 것은 저뿐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둘째의 뒷모습을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둘째는 웃었어요. 가볍게, 자연스럽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셋째는 어머니 몸 상태에 대해 항상 의견이 많았어요. 어느 병원이 더 좋다더라.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더라. 식단을 바꿔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언들은 늘 제 쪽을 향했어요. 누나가 이렇게 해봐의 형태로요. 자신이 직접 해본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막내는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 오지 못하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연락도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부 전화는 제가 먼저 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머니 생일에는 꽃을 보냈어요. 받으시고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저는 그 꽃을 꽂을 화병을 찾아서 물을 갈았어요. 한 번은 셋째가 전화로 말한 적이 있어요. 누나, 요즘 어머니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더라. 산책 좀 더 시켜드리면 어떨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사이를 두고 그래, 알겠어. 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책을 더 시켜드리려면 저 혼자 어머니를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걷고 다시 올라와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식사 준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말뿐이던 위로는 처음에는 위로였어요.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처럼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부엌에서는 늘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어요. 처음 한 달은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낯선 리듬에 몸이 적응하지 못했고 밤에 자다 깨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 이 시간이 언제까지일까를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좀 더 나아지시면, 물리치료가 잘 되면 그러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라고요. 3개월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달력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벌써 1년이 되었구나. 그 생각과 함께 언제 끝날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냥 오늘을 버티면 내일도 버티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2년이 되던 해 겨울에 어머니가 한 번 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열흘 정도였어요. 저는 그 열흘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보호자 간이 침대에서 자고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낮에는 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었어요. 책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동생들은 그 열흘 동안 2번 왔어요. 합쳐서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느 날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낯설었어요. 내 얼굴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물을 틀고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 약 시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느낌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4년이 되었을 무렵 친구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몇 시간 혼자 두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그 친구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그 친구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바깥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 게요. 이웃집에서 이사를 갔는데 한참 뒤에야 알았고 동네에 새 가게가 생긴 것도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약을 가지러 약국에 가는 것 말고는 밖에 나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5년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비슷했고 비슷한 날들이 쌓여서 5년이 된 거겠지요. 달력을 넘기는 일도 어느 순간부터 잘 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며칠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삶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약 시간, 식사 시간, 병원 예약 날짜가 제 달력의 전부였어요. 그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게 뿌듯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쉬는 게 어색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잠드신 걸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오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웠어요. 그 5년이 쌓인 채로 그날이 왔어요. 재산 이야기가 나왔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5년의 무게를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동생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소파 쿠션이 등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그 감촉을 느꼈어요. 늘 앉기는 했지만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나중에 따라오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히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멈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가 느리고 고르게 들렸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작은 스탠드 불빛만 낮게 깔려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손 멈춤이 처음에는 그냥 잠깐의 쉬어감인 줄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기보다는 몸이 처음으로 스스로 멈추기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 모시러 왔을 때보다 훨씬 더요.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지셨어요. 손등에 있는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늘 옆에 있었는데 정작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손이 멈춘 그 순간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보였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졌어요.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슬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분명한 이름의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거웠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끼리는 다 얘기 끝났어. 그 말이 조용한 방 안에서 다시 울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자고 계셨어요. 그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걸 들으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생각은 자꾸 흘러 들어왔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계를 보지 않았거든요.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을 때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멈췄던 일을 마저 했어요.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 이불을 여미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서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어두운 거실에 잠깐 서 있다가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이 어두웠고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 고요함이 낯설었어요. 늘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 뒤척이는 소리, 기침 소리, 부름 소리. 그런데 그날 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래 깨어 있었어요. 그날 밤 손이 멈췄던 그 순간이 어쩌면 제 몸이 보낸 첫 번째 신호였는지도 몰라요. 말보다 먼저 몸이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자리에 앉혀드리는 일은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손은 움직였어요. 몸은 어제와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딘가가 달랐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밥을 먹이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약 봉지를 접으면서 계속 그 감각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알았어요. 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들이 오늘은 하나하나 보였어요. 이걸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동작 하나하나에 따라붙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동생들이 다시 왔어요. 어제 이야기를 마저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이 어제와 비슷했어요. 둘째가 먼저 앉았고 셋째가 그 옆에, 막내가 구석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동생들을 한 사람씩 바라봤어요. 둘째의 얼굴, 셋째의 얼굴, 막내의 얼굴. 각자 조금씩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어제 제가 한 말이 이 자리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것을 먼저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했어요. 나 이제 못해.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어요. 어제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나온 말이었다면 오늘은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론 같은 말이었어요. 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둘째가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갑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5년치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셋째가 말했어요. 지금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말 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안에서 셋째를 바라봤어요.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당황한 표정이요. 나 이제 못해. 같은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덧붙이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말 안에는 5년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났던 시간, 손이 젖어도 계속 씻겨드렸던 시간,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봤던 시간, 친구 연락을 끊었던 시간, 달력이 의미 없어진 시간. 그리고 어젯밤 손이 멈췄던 그 시간까지요. 그 모든 것이 그 네 글자 안에 있었어요. 동생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막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뭔가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반박도 설득도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 말을 받아들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하나가 이 자리의 온도를 조금 바꿔놓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알아볼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결정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고 필요한 것은 행동이었어요.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를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혼자 간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을 알아보고 싶다고요. 선생님은 짧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잠깐 멈춰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으셨다는 말이 그날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오래 남았어요. 5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열었어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검색창에 하나씩 쳐보면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가까운 곳, 시설이 좋다는 평이 있는 곳, 면회가 자유로운 곳. 기준을 정하고 하나씩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곳은 자리가 없었고 어떤 곳은 비용이 부담스러웠어요.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둘러봤어요. 혼자 다녔어요. 동생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의견이 많아질 것 같았어요. 어느 곳이 낫다, 그 시설은 좀 더 알아봐야 한다,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 말들을 지금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일만큼은 제가 직접 보고 제가 결정하고 싶었어요. 한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좋았어요. 깨끗했어요. 복도가 밝았고 직원들 표정이 차갑지 않았어요. 입소자 방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햇빛 드는 방을 좋아하셨거든요. 그 창문을 보는 순간 마음이 기울었어요. 담당자분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회는 언제 가능한지.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했어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진단서, 약 처방 내역. 하나씩 모아서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정리하다 보니 5년치 병원 기록이 꽤 두꺼웠어요. 그 두께를 손으로 느끼면서 이게 다 이 시간들이구나 싶었어요. 종이 한 장 한 장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그 날짜들이 다 제가 살아온 날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진행했어요. 이미 결정은 끝났기 때문이에요. 허락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의견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 지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께 맡기는 것이 어머니께도 더 나은 일이었어요. 입소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어머니 숨소리를 들었어요. 느리고 고른 그 숨소리를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겼어요. 어머니가 시설로 옮겨지신 날은 맑은 날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좋아하시던 작은 화분 하나. 어머니는 이동하는 내내 말씀이 없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창밖을 봤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시설에 도착해서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옆 자리였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잠시 있다가 나왔어요. 그날 이후 동생들은 돌아가면서 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 면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식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니 방이 너무 좁은 것 아닌지 같은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해 드렸어요. 둘째가 처음 면회를 다녀오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시는 것은 오래된 일이에요. 3년 전부터 그러셨어요. 삼키기 어려우셔서 양이 줄고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다른 반찬으로 바꾸거나 더 부드럽게 만들거나 조금씩 여러 번 드리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그게 한두 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생은 처음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 원래 그러셔.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그 3년을 말로 전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셋째는 처음 면회를 다녀온 뒤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번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고생 많았다. 이번에는 그 말이 전과 달랐어요. 뒤에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보고 느끼고 나서 보내온 말 같았어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있다가 저도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고마워. 그걸로 충분했어요. 막내는 면회를 다녀오고 나서 한 번 울었다고 했어요. 저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셋째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작아지셨다고. 그 말을 듣고 막내가 울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창밖을 봤어요. 작아지셨다는 말. 저는 그 변화를 3년에 걸쳐 조금씩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작아지신 게 아니에요. 천천히 매일 조금씩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있었고 동생들은 그 과정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름과 알매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야 동생들도 조금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요. 어머니가 시설로 옮겨지시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죽을 끓이지 않았어요. 약 봉지를 꺼내지 않아도 됐어요.
누군가를 일으켜 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 사실이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몸이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부엌으로 가려는 충동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약통 쪽으로 향할 때도 있었어요. 온연히 몸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리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몸은 아직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부름도 없었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그날은 낯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실 여유가 없었거든요. 컵에 따뜻한 것을 따르고 식탁에 앉았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왜 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런 것을 바라볼 시간이 있다는 게 새삼스러웠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도 없고 죽도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식탁 위를 바라봤어요. 5년 전 저는 이 식탁에서 어머니 숟가락을 잡았어요. 첫 번째 날도 마지막 날도 이 식탁이었어요. 이 식탁에서 밥을 먹이고 이 식탁에서 약을 드리고 이 식탁에서 동생들의 말을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아침이 이 식탁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식탁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허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 조용함이 저한테도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시간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지 않았어요. 대신 숨이 깊이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얕게 쉬다가 처음으로 깊이 쉬는 숨이었어요.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 느낌이 낯설었어요. 좋은 쪽으로 낯선 느낌이었어요. 창밖의 빛이 식탁 위로 길게 깔렸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질문이 다시 생겼어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 5년이 억울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밥 한 숟갈을 넘기실 때의 표정, 손을 잡아드리면 꼭 쥐시던 그 힘, 이름을 부르시던 목소리.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억은 제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한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만의 아침이, 저만의 식탁이, 저만의 하루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숨이 편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5년을 말없이 버텨온 이 여자가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내 시간이다. 라고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혹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혼자 삼켜온 시간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돼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